우리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께서는 아주 주역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특히 제가 이번에 출간한 계사전에 대해서도 아주 다양한 반응이 아주 열렬하게 전달이 됩니다. 근데 이 도울 주역 계사전에 대해서 너무도 반응이 진지하고, 그래서 그것이 다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인가 그 한겨레에 고명섭 기자라는 분은 사실 단순한 기자가 아니라 사실 본인이 대학자예요. 아주 한겨레에 그야말로 마지막 정신적 보루라고 내가 생각이 되는데, 여기 계사 장엄하고 심오한 동북아 우주론이라고 참 제목도 잘 뽑았어요. 그래서 아주 진지하게 소개를 해 주셨는데, 보현TV의 보현 작가도 곧 쓰겠다고 나한테 연락이 와서 아마 상당히 잘 소개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다 여러분들 덕분이고, 가급적인 한 여러분들이 초기에, 이왕이면 이거를 교보 같은 데 초기에 주문해 주시면 그것이 이제 효과가 나니까, 몰려서 나오면은 좀 베스트셀러권에 진입만 하면은 또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말에 제가 있는 연구실에 귀한 손님들이 여러분이 오셨어요. 근데 난 사실 잘 몰랐는데 안국동에 선악원이라고 대한불교 조계종이 있듯이 대한불교 선악원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근데 선악원이라는 게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이 선악이면은 무슨 선악 선 관계되는 무슨 연구소처럼 우리가 알기 쉬운데, 이 선악원이라는 것 자체로 자그만치 500여 개의 사찰이 있고, 그것이 뭐냐면 일제시대 때 우리 불교의 본체예요. 여러분들이 조계종은 사실은 해방 후에 생긴 것이고, 조계종의 본체가 선악원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선악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조직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본격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근데 그 선악원을 이제 최초로 만들고 그걸 키워나간 분 중에 이제 핵심적인 분이 바로 만해 한용운 선생이죠. 그러니까 한용운 그러면 여러분들 물론 님의 침묵이라는 시집을, 이 시를 기억을 하실 텐데, 이 님의 침묵이라는 이거는 상당히 늦게 나왔어요. 이 양반 인생에 있어서도 거의 후기작이고, 아주 완숙한 시대에 쓰여진 아주 대단한, 난 이거를 이제 6월 달에 국립극장에서 선악원 주최로 강연을 해달라고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한용운 선생님을 내가 너무 존경하기 때문에 기꺼이 도와드리겠다고 그랬는데, 그러고 앉아서 한용운을 이렇게 뒤적뒤적 하면서 소위, 근데 사실 우리가 이 한용운 그러면은 상당히 너무 제한돼 있잖아요. 한용운이라는 분에 대해서 뭐 독립투쟁도 좀 하셨고, 상당히 절개 있고, 시인이고 또 스님이다. 그냥 이 정도로 알고 그냥 백담사와 관련이 깊고 이렇게 그냥 알고 있는데, 사실은 내가 충격을 받은 거는 이분이 원래 홍성 사람이거든요. 홍성에서 태어나가지 않는데 집안이 대대적으로 아주 대단한 사족, 그야말로 선비 집안이고, 그래서 어려서부터 제대로 한학 공부를 해가지고 뭐 9살 때는 뭐 서경까지 다 띄었다고 그래요. 그러고서 일화가 대학을 읽다가 주자주겠죠. 주자주를 읽으면서 정의천의 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거기다 먹칠을 했다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상당히 어려서부터 한학에 대단한 실력가고, 14살 때는 천안전 씨하고 결혼을 했다가 18세에 일단 출가를 해가지고 뭐 여러 군데 돌아다니다가 25세
때에 완전히 출가를 합니다. 25세 때. 그때는 뭐 결혼을 했다 안 했다 이런 것들이 별로 출가에 뭐 절대적인 조건은 아니었기 때문에 아주 완벽하게 출가를 한 후에 1910년에 백담사에서 쓴 책이 그 유명한 조선불교 유신론이라는 겁니다. 유신론. 조선불교를 혁명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유신이라는 말이 이것은 이제 상서에 나오는 말인데 여기서 유신론이라는 조선불교 유신론이라는 이 책은 그야말로 20세기에 조선불교를 근원적으로 이게 혁명해야 된다 하고 하는 전체적인 아주 토탈한 프로그램을 제시한 아주 어마어마한 책이죠. 그러고 나서 나는 상당히 그걸 몰랐는데 1919년에 우리가 알기는 이제 3.1운동의 33인 중에 한 분이고 3.1운동에도 소위 그 공약 3장이라는 게 거기 있잖아요. 제일 끝에 독립선언서 끝에 공약 3장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공약 3장은 이 한영운 선생이 쓴 것이다. 거기에 최후 1인까지 최후 일가까지 공명정대하게 꺼리낌 없이 자기 의견을 발표해라. 최후 일가까지 최후 1인까지.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굉장히 이제 일제에 잡혀가지고 곤혹을 치르게 되는 거죠. 그 구절에 아주 관심이 있었는데 결국 그런데 거기서 뭐 일체 타협 없이 천도교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그 3.1운동을 전개하면서 아주 확고한 항일 정신이 자리 잡은 거죠. 그러니까 이 양반은 뭐든지 완벽하게 자기가 인식이 일단 되면은 아주 100% 실천하는 그런 아주 대단한 분인데 문제는 이 님의 침묵이라는 것이 1925년에 탈고를 해가지고 26년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47세니까 이때만 해도 벌써 상당히 원숙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님의 침묵이라는 책이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이 양반의 일생에 있어서 조선불교 유신론이라는 대논문과 그 다음에 그 유신론을 이론적으로 구현한 어마어마한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놀래가지고 이거 보다가 조선불교 유신론에 대해서 이게 뭐냐면 불교 대전이라는 불교 대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불교 대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도무지 통도사에 있던 이제 대장경이 한질이고 통도사의 전체 8만 대장경이 그대로 아마 찍은 게 비치되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난 충격을 받은 거야. 뭐냐면 8만 대장경을 다 읽어가지고 그걸 다 읽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그 개념을 이 줄거리를 만들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완전히 리오가나이즈 한 거야. 그러니까 조선불교 유신론이라고 하는 거기서 조선불교가 변해야 된다. 그러려면은 확실하게 불교가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승려들의 교육이고 이 한문 이 교재 가지고 이거 대장경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니까 이거를 다시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정리해서 이거를 요약해서 그 새로운 이 세기를 맞이하는 새로운 불교를 그래가지고 그 전체를 나는 이게 야 8만 대장경을 다 읽는다는 게 이렇게 말이 되냐. 근데 실제로 다 읽었어요. 다 읽었고 거기서 다 분류를 하고 그게 조금도 거짓말이 아니에요. 내가 확인해 보니까 근데 그 어마어마한 작업을 해낸 거지. 내가 보기에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어마어마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 불교 대전이라고 하는 당신의 8만 대장경을 먼저 쓰고 그거를 쓰고 이제 이거 쓰고 그러고 나서 이 사이 여기에
이게 들어가는 거지. 3.1운동이 들어가는 거고 3.1운동이 거치고 나와서 이제 쓴 것이 이 님의 침묵입니다. 님의 침묵. 근데 님의 침묵을 이런 시각에서 보면은 이 책이 나온 게 뭐냐면 이것도 단행본으로 시집이 우리나라에서 그때까지 출간된 게 8개밖에 없었어요. 1920년대죠. 1920년대. 그러니까 뭐 김소월의 시가 거의 비슷한 그 시기에 나왔고 진달래꽃이 나왔고 그 김소월의 선생님인 김옥이라고 있어요. 그 오산중학교 그 국어 선생님하고 그러면서 그 소월을 길렀거든. 근데 그 사람의 단일 시집이 제일 먼저 나왔고.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어마어마한 대장경을 다 요약해서 새로운 대장경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가진 사람이 순수한 우리말로 님의 침묵을 쓰신 거죠. 1914년 불교 대전을 쓰고 나서 1925년까지 근 11년, 12년 동안 이 양반의 그 정신적인 세계라는 거는 내가 보기에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대장경을, 완전 자기 대장경을 만드는 사람의 시각에서 불교를 바라보는 안목. 물론 자기가 나는 불교를 이래서 내가 좋아한다고 쓴 논문도 있는데 이거 한번 보세요. 이런 거 한번 보시라고. 선사의 설법. 시의 제목이 선사가 설법을 하는 거예요. 선사의 설법. 나는 선사의 설법을 들었습니다. 너는 사랑의 쇠사슬에, 이게 저 옛날 쇠사실에 이렇게 사랑의 쇠사슬에 묶여서 고통을 받지 말고 사랑의 줄을 끊어라. 사랑의 줄을 끊어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즐거우리라. 즐거우리라 그러죠. 라고 선사는 큰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그 선사는 어지간히 어리석습니다. 사랑의 줄에 묶이운 것이 아프기는 아프지만 사랑의 줄을 끊으면 죽는 것보다도 더 아픈 줄을 모르는 말입니다. 사랑의 속박은 단단히 얽어 매는 것이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해탈은 속박에서 얻는 것입니다. 님이여 나를 얽은 님의 사랑의 줄이 약할까 봐서 나의 님을 사랑하는 줄을 곱 드렸습니다. 배로 드린다고. 야, 이게 소위 말해서 팔만대장경을 다 이거 한 사람의 포효라 이거예요. 이 사람이 불교 유신론, 이게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야말로 불교가 지향해야 할 것이 뭐냐, 바로 이 현실에 우리가 3.1운동을 하고 나서 모든 사람이 불교가 무엇입니까? 불교의 신앙은 자신입니다. 그래서 자신, 자기를 믿는 것이다. 그래, 자신. 불교의 신앙이라는 건 자신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 불교의 교지는 평등입니다. 불교의 이론의 핵심은 평등이라. 모든 인간도 사물도 다 불성을 지녔고 미호의 미망이냐 깨달으냐 미호의 차이가 있으나 알고 보면 실제로 차이가 없습니다. 셋째, 요새 제일 서양 문물이 들어와서 이게 되는 게 유심유물에 대한 논쟁이다 이거야. 근데 불교는 유심유물을 초절합니다. 그런 거 가지고 불교를 얘기하면 안 됩니다. 삼계유심이고 심해무물이고. 그리고 불교의 사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박애와 호재입니다. 서로 구원하는 거. 박애와 호재입니다.
현대와 미래의 시대를 아울러서 마땅할 최후의 무엇이 되기에 족합니다. 내가 믿는 불교는. 이러고 나가죠. 이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내가 보기에는 내가 이걸 피고 보다가 이거 더 이상 여기 보세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라는 시가 있어요. 이거 한번 해설해 드려? 네. 좋죠? 네. 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의 파문을 내이며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은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동잎이 떨어지는 소리 없이 떨어지고 오동잎이 쫙 깔리잖아요. 그러니까 깔린 모습이 사람이 지나간 발자국 모습 같다는 거지. 그러나 그거를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은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여기 누구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투표를 앞두고 있고 지금 이렇게 간절하게 역사가 지금 바뀌어 있는 이 상황에서 이 양반은 지금 나라를 잃고 불교 사상가로서 시를 쓰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지리한, 아주 지루한 장마 끝에 서풍에 몰려가는 무서운 검은 구름의 터진 틈으로 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그 시어에 난 놀라가지고 이 시가 한국 시가 이런 수준에까지 갔구나. 1920년대. 응? 끝도 없는 깊은 나무의 푸른 잎길을 거쳐서 옛 탑 위의 고요한 하늘을 스치는 알 수 없는 향기는 누구의 입김입니까? 여기 재미나잖아요. 이 시가 이게 소위 말해서 불교는 색성향 미촉법이라고 하는 이게 좀 발자취를 보고 얼굴이고 누구의 입김 점점 이렇게 사물을 인식하는 게 우리가 이 모든 색성향 미촉법의 이 유식적인 그 구조가 여기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서 누구의 지금 누구라는 게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선거로 인해서 우리 역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누구를 향해 가는 발자취, 그 얼굴, 언뜻 하늘 사이로 보이는 그 구름 사이로 보는 푸른 하늘. 여러분들 그 푸른 하늘을 지금 기대하고 있잖아요. 누구의 입김입니까? 근원은 알지도 못할 곳에서 나서 돌뿌리를 올리고 가늘게 흐르는 전부 작은을 적은이라고 해요. 적은 시내는 굽이 누구의 노래입니까? 연꽃 같은 발꿈치로 가없는 바다를 밟고 옷 같은 손으로 끝없는 하늘을 만지면서 떨어지는 나를 곱게 단장하는 저녁노을은 누구의 시입니까? 그 저녁노을을 보면서 하늘을 스치, 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타고 남은 재가 이 등잔불에 이 기름에 달았는데 그것이 다시 기름이 된다는 거야. 거시적으로 보면 그칠 줄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입니까? 이게 지금 이 시의 전체거든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이지만은 누구의 어떠한 그걸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끝까지 뭐냐면 내 이 타는 가슴이 다시 기름이 된다. 그리고 영원히 탄다. 영원히 그 밤을 지킬 것이다.
우리는 투표를 통해서 마지막까지 이 민족의 밤을 지켜야 되고 우리가 분명히 승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우연히 어저께 이걸 지만은 정말 님의 침묵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응? 님의 침묵.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이건 뭐 여러분들 민주로 바꿔도 좋고 평등으로 바꿔도 좋고 이 님이라고 하는 거는 이 양반이 다 앞에도 저 서문에서 그런 얘기 해놨는데 푸른 산 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차마 여기 참어 떨치고 그랬는데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선은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에 날러갔습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 쳐서 사라졌습니다.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 멀었습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어부었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님은 같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그야말로 이 양반의 이 시가 이걸 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해설해 드리면은 한없이 좋겠지만은 이 심오한 이것은 정말 이거는 심오한 20세기의 우리 지성인들의 이 수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화기 때 무슨 이렇게 어설픈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 언젠가 다시 이 시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심오합니다. 결국은 우리는 여기 있잖아요. 님은 같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는 민주를 보낸 적 없습니다. 분명히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진리,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은 결국 돌아옵니다. 한용운 선생의 님의 침묵을 읽으면서 정말 가슴이 설레고 울컥울컥 감동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